자, 그러면 새 시대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을 방문해서 직접 민심을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뭐 대통령이 민심을 들었습니다 하면 진짜 형식적이고 맞아요. 진짜 재미없어. 그런데 이거는 진짜 과장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는 비슷한 거 한다 그러면서 네. 민심도 적어줬잖아. 그 적어준 민심을 또 그 사람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선발해가지고. 네. 진짜 내가 또 말하면서도 엄청나게 지금 막 소름이 돋는데 그 현장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 함께 했었어요. 뭐 군수도 왔고 도지사도 오고 시장도 오고 그리고 무한공항 참사 관련한 유족분들도 오고 일반 맞습니다. 시민분들도 오고 그냥 아주 자유롭게 다 오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자리에서 진짜 필요한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바로바로 또 해결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었거든요. 자, 일단 한 장면을 볼까 하는데 광주하고 무안이 엄청나게 큰 갈등을 빚고 있었더라고. 좀 몰랐는데 광주에 이제 군 공항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무안으로 옮기려고 했나 봐. 그러니까 이게 뭐 소음 문제도 있고 개발 제약도 있고 하니까 이게 무안이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는 1조를 줄 테니까 좀 이거 좀 제대로 좀 합의해서 빨리빨리 진행하자 뭐 이런 관계였나 봐. 근데 무안은 1조 네 말은 못 믿어 막 이런 상황이었나 봐. 근데 그게 현장에서 여실히 다 펼쳐집니다. 심지어 군수, 시장, 도지사 이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이 거기서 연출이 돼요 실제로. 그거를 대통령이 듣고 바로 그냥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건 정말 나는 길게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광주만 노력해서 1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해서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조 원을 별도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이없이 들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더러 국민들이 다 그런 1조 원이면 무지하게 많은 돈인데 사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엄청 큽니다. 근데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핵심이 그거네. 왜냐하면 광주에서 각종 말씀하신 데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무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사님은 광주 편입니다. 전남지사. 숫자가 많으니까. 이 광주가 1조 원을 근데 1조 원 있어요. 네. 얼마 정도인데? 이제 지사 나와. 2016년에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할 때는 그 당시 4,500억이 개발 이익이 남는 것으로 그 정도밖에 안 남는 그래서 거예요. 2016 년에. 4,500억을 무안해 주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가 나아졌기 때문에 다시 계산하자 해서 총리실에서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8천억 정도 1조 원이 안 된다. 개발 이익이 남는 그러니까 것으로. 좀 못 믿는 거죠.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까지 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TF팀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저게 바로 와. 이게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도심 공항이 문제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가 그랬고 지금 광주가 그런 상태고 수원도 역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지자체에다가 맡겨놓으면 일이 진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 공항을 만드는 지역 아니면 만들 지역은 우리는 민간 국제공항만 받을 거야. 군공항은 오지 마. 이러고 기존에 도심에 군공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을 받았던 도시는 이걸 어떻게든 이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 1조는요. 이게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인 게 틀림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 광역시 자체로 1조를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광주 공항 저거를 군공항을 이전하고 비우면 거기를 개발을 해서 뭐
네. 땅으로 팔든 뭐 해갖고 맞아요. 돈을 만들어서 그걸 다 줄게. 맞아요. 이 얘긴데. 네,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나 대장동 전문가잖아. SPC. 나잖아. 아, 그 엄청 그 명장면에 나왔었어. 아니 저거는 사실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정부에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좀 가름말을 안 타주면 해결 못해요. 지자체 간에는 계속 싸우기만 하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요 하나만 그러니까, 일단 여쭤볼게요. 네. 군수랑 시장이랑 지사가 엄청 진짜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싸울 정도면 진짜 감정의 골이 깊다는 건데 네. 셋 다 같은 당 아니에요? 그렇죠. 다 민주당이죠. 같은 당. 야, 네. 근데도 이게 안 됐던 거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 지역민들의 저기 와.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렇고 저기 이제 무안에 공항이 원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고 있다고. 네. 있는데 광주에도 공항이 있고 네. 여기 있는 군공항을 이쪽으로 옮기자. 네. 이게 이제 광주의 일종의 수건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광주 공항이 원래는 외곽에 있었는데 도시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원래 그게 이제 도시만 가까워지잖아요. 네. 신도시 같이 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공항 땅이 넓으니까 광주는 그걸 개발해서 아파트 분양을 해서 네. 나는 이익을 아까 우리 김용남 말씀처럼 이제 그걸로 다 주겠다 이런 건데 무안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네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왜 필요하냐면 지자체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 광주 시장이 네. 다음에 또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다음 시장에 와가지고 아, 틀어버릴 수 있구나. 앞에는 약속했지만 재정 부담이 이거 너무 커서 안 된다. 바꾸겠다 이럴 우려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 그러네. 그런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아, 그러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앙 정부가 이거는 나서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무한 그 군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보장해서 하겠다 그 말을 한 거라고요. 야, 아, 나는 진짜 이렇게 죽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풀리는 모습은 진짜 이건 새로운 모델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게요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저도 제 사무실이 동부지법 앞에 있는데 옆에 성남 군공항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비행기 뜨거든요. 네. 굉장히 소음이 힘들고 그래서 그 지역민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해봤죠. 그리고 경기도지사 해봤고 그렇죠. 이게 중앙정부까지 맡으시니까 이 구조를 훤히 꿰뚫어 보듯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핵심은 뭐냐면 무한군수가 말하듯이 결국에는 그 곡간지기 역할을 무한군수가 하면 되지 않겠냐. 맞아. 이 얘기를 딱 하시거든요. 맞아, 솔루션을. 맞아. 그럼 서로가 다 신뢰할 수 있지 않겠냐. 맞아.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에 뭐 TF 지시하고 하니까 그동안에 산적해서 해결 못했던 문제들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많이 해결되겠다는 좀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이를 그리고 아니까. 그 무한 군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또 이렇게 존중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또 네, 광주시장이 소음 피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크지 않다는 건 있는 거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뭐 있는 거네. 맞아요. 예. 계속 하잖아. 아니, 너무 그냥 잘 알아. 너무 맞아요. 잘 알아. 무한 군수 같더라고 또. 너무 잘 알아. 아니 근데 이게 수해 점검에서도 나타났던 게 윤석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때 재난안전본부장 앉혀놓고 그렇습니다. 우수관 문제를 지적을 하잖아요. 네. 왜 인력이 없어서 못하냐. 그 뒤로 예산의 거기 문제냐. 청소 엄청 많이 하는 그 목격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상필벌을 딱 제안하고요. 네. 불시 점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행정의 ABC를 다 알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렇게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이런 토론 형식은 굉장히 위험하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 하려고 하죠. 위험하죠. 더더군다나 이 건 같은 경우는 17년 동안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걸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토론 붙여가지고 교통 정리를 하는 거는 자신감이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참 저도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가 있었잖아요. 179명이 사망하는 너무 엄청나게 큰 참사였는데 이 유족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몰랐더라고. 어제 이제 현장에서 바로 또 유족분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너무 죄송하고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유족분의 아픔을 일단 잠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아빠, 엄마 그리고 남동생이 희생되셔서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로 179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지 179일째 되는 날입니다. 179일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179일 동안 무안공항 쉘터 찬바닥에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안전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저희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책임자에 대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특별법 시행령에 오로지 근로자들만 한정된 저희들의 치유휴직을 공무원이나 자영업 하시는 모든 유가족들도 해당되도록 지속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근로자냐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뭐 차등이 있다는 얘기는 그건 뭔 얘기예요? 법적으로 저희 특별법에 근로자만 치유휴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만? 네, 공무원들은 다 자기들의 병가를 써야 되고 또 그나마 자영업자들은 전혀 생계를 특별법 시행령 네, 시행령에 얼마 전에 제가 결재했는데 그때 네. 유가족 피해자들하고 다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너무 특별법이 일찍 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의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충분히 반영되지 요거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저기 제고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쪽에 얘기해가지고요. 말씀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그 충분히 얘기 듣고 다 반영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라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또 그때 가서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때 만든 거니까 저게. 아니 근데 그 시행령 결재를 할 때 이 보고를 아주 꼼꼼하게 받았다는 또 그렇죠. 네네. 그 정확하게 방증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고. 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의 이제 허위 보고하면 죽는 거야 이제. 대충 그 자리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다 확인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허위 보고하면 이제 잡히는 거야. 저렇게. 와.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 현장이 또 이렇게 중요한 거야. 유족들하고 협의가 깊이 있게 다 됐다고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네. 현장에 유족들을 만나러 와봤더니 전혀 아니야. 다음 국무회 때 국토부 장관 이제 깨지는 땀 흘리겠다 이제. 와. 그렇게 내란 장관 아직 안 바뀌고 있는데. 국토장관 또 사의표 하겠네. 근데 사표 안 받아줘. 네, 안 받아주고 너 해결하고 나가. 이건 진짜 와. 야, 이거 진짜 굉장한 장면들입니다. 근데 저 부분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소통 능력도 대단하지만 정말 지도자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보고를 받잖아요. 제대로 모르면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부분이 다 하나하나씩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실무자들이 더 힘들고, 근데 그 힘든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효율성이나 이제 편익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참 저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어제 명장면으로 시작하기 봤습니다. 전에 원래 강유정 대변인이 네. 사회를 보면서 맞습니다. 시작했는데 네. 대통령이 아니다. 이거 내가 진행하겠다. 네. 그것도 맞아요. 빨리빨리 이제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런 형식이 거죠. 지금 뭐가 중요하냐. 네. 지금 이렇게 할 얘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빨리빨리 그렇지. 내가 진행하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주관해서 뭘 하는데 사람들이 뒤에 막 서가지고 네. 마이크도 쫙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네. 지금 처음이잖아. 처음이잖아. 예. 그러니까 대통령 그런 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아주 정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런 상황을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엄청 엄숙하게 만들려고 또 애를 써요 쓸데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싫은 거지 지금 대통령은. 내가 얘기 들으러 왔지 여기서 폼 잡으러 온 거냐 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또 누가 이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렇죠. 얘기하고 싶다니까 못 일어나게 하더라고. 지금 시간 없는데 뭘 일어나냐고. 대단하신 진짜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네. 그 풀로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게 듭니다.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하시면요 이게 다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면 장관들이 그냥 지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못 할 수 있죠. 있겠어요? 못 한다고. 그렇습니다. 지방 정부의 수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대통령도 와가지고 얘기 듣는데 너는 뭔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죠. 우리도 안 만나줘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저거 하나 하나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계엄군에 의해 잡혀갈 뻔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그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입장하는 그 장면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너무 뭔가 혼자서 그냥 야 이건 뭔가 영화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시정연설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야당 의원들하고도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네. 짧지만 이야기도 막 나눕니다. 네. 근데 제 눈에는요. 이 범죄 혐의자들이 자꾸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아니, 내 눈엔 그랬어. 아 그래요? 그 권성도 이런 사람들이 말을 좀 길게 해. 자, 그 장면 입장할 때 그리고 퇴장할 때 장면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퇴장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네요. 아 임종득. 얘기한다. 얘기하잖아. 얘기한다. 길게. 추경호. 윤상현, 권성동. 아니 그 권성동이 무슨 얘기했답니까?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라고 2번이나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압수하면서 툭 치고 갔다고. 과정이 또 그 얘기했어. 그 추경호, 임종득 이 범죄 혐의점들이 아주 짙은 분들이거든. 네네네. 뭐라고 했을지 한번 좀 인터뷰를 해봤으면 아마 임종득이 뭘 얘기를 했으니까 못 알아들어서 한 번 더 가서 맞아요, 물어보거든. 맞아요. 임종득이 저 어때? 마음으로는 저 사실은 일찍입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 이러면 정말 진짜 대한민국. 이제는 대한민국.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추경호도 저도 사실은 이상하게 아무튼 범죄 혐의점이 짙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진짜. 제 눈에는 그래 보였다는 겁니다. 네네. 네. 자, 뭐 시정연설도 들어야 되겠죠? 네. 시정연설 짧게 한번 준비를 했는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정연설까지 보고 왔습니다. 네.